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신박 오늘 4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그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도 밖에 여의도 공원을 보면 갈수록 더 녹음이 더 짙어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좀 있으면 또 확 더워지니까 이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저는 일요일 날 또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아깝게 중결승에서 떨어지긴 했었지만 부상 없이 잘 그래도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큰 부상을 살짝 당할 뻔했어요. 여기 눈에 보면 또 공에 맞아가지고요. 고글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스트라이크가 창공에 이 고글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스크래치만 나고 큰 부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해가지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또 토일요일 날 영상을 몇 개 올렸습니다. 토요일 영상은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토요일 날 외국인 옵션 포지션을 난 외국인의 매매 전략 해가지고 올려놨었습니다. 제가 우리 인턴 분들 보시기에 그 토요일 날 올라가는 투자 일기에 AI에 관한 최슬리 AI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올려드리겠다 해놓고 제가 투자 일기 하면서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슬리 가족분들 다 같이 보시라고 토요일 날 영상을 올려놨었고요. 이번에 여러가지 최슬리 AI에서 나온 이 바실리 국내 매수 신호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 안정형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온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형태의 약세장인지 알아야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성준 대표랑 글로벌 인사이트 그 시간에서 찍었는데 그 인턴 분들 중에서도 국내 투자 인턴 하시는 분들은 또 보실 수 없는 영상이라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꼭 우리 인턴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슬리 가족분들 또 우리나라 참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영상을 좀 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이 보셨더라고. 확실히 좋은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2만회 보셨는데 혹시 못 보셨던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약세장 축구 할 때 보면 우리가 강팀을 만나고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랑 같이 축구를 하는 우리 임성민 감독이라고 임 감독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우위여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력이 약간 열위에 있더라도 우리가 지지 않고 또는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전략의 승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 그다음에 일본 쿠바 다 이겼잖아요. 그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구가 약간 전략의 승리 그리고 물론 정신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략의 기본적인 전략의 두 축은 공격 전략, 그 다음에 수비 전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 공격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격과 이제 수비에 대한 전략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공격하고 수비 중에 더 뭐가 더 중요한가? 네, 수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워런 버핏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잃지 말라고. 돈 버는 거에 대한 얘기보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고절하면 never lose money. 그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투자의 핵심, 약세장의 정체를 깨뚫어야 돈이 보인다라는 썸네일을 아주 편집자께서 잘 달아주셨는데,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오늘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포 대한민국 폭발 없는 배터리, 삼성 수준의 D램, 중국 승승장구 비결은 뭔가? 자,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급부상하며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단순 생산을 넘어 기술 혁신까지 주도하는 수준이 됐다. 최근 중국의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고, 지난 17일 중국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발표했고, 내용은 놀라웠다. 기존 규정은 화재 또는 폭발 5분 전에 경고 신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수준이었지만, 개정 규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하거나 폭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기술로 가능할까 싶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 CATL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트륨 배터리를 발표했다. 발표장에서 CATL은 압축, 관통, 절단 등 모든 극한 조건에서 화재나 폭발이 없다는 걸 보여줬고, 양산 시기도 올해 12월로 못 박았다. 이제 중국은 고성능 리튬 이온, 저가격 인산철 배터리에 이어 안정성의 나트륨 배터리까지 상용화하면서 압도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 2024년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4%로 전년보다 10%포인트나 감소했네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74%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야, 우리의 점유율을 그대로 중국이 가져간 거다, 그죠? 뒤늦게 LFP 배터리 생산에 나선 국내 업체들은 중국 업체가 공급하는 양극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약진은 반도체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전자와 닉스의 주력 D램 제품인 DDR5 제품을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DDR 아직 5까지는 못한다 했는데, 성능 측면에서도 국내 업체에 비해 손색이 없고, 2020년 0%에 가까웠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올 연말에는 1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할 수 있고 중국은 못하는 것은 없다. 이게 뭐죠? 주요국 연간 R&D 비용이군요. 2023년 기준이고, 미국이 9천억 달러겠죠? 네, 달러입니다. 이것도 130조가 아니라 1300조네요. 야, 1300조 정도 R&D 비용으로 쓰고 있고, 중국이 한 1100조, 일본이 240조, 270조, 80조, 네, 독일이 한 250조, 한국이 200조 정도 R&D 비용 쓰고 있네요. 그래도 한국이 영국, 프랑스, 대만보다는 높네요, 보니까. 중국의 급속한 첨단 제조업
성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이고 23년 GDP 대비 R&D 비율이 4.96%로 이스라엘 6.02%에 이어서 세계 2위네요. 우리가 R&D 비용 GDP 대비에는 2위입니다. 연간 연구개발비는 1487억 달러로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일본, 독일과는 비슷하고 영국, 프랑스보다는 많다. 일각의 지적과 달리 기초연구 투자도 부실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연구개발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로 중국 6%는 물론 미국 14.3%, 일본 12%보다도 높다. 그렇네. 인력도 적지 않은데 전체 연구 인력 규모는 세계 4위권이며 취업자 1000명당 연구자 수가 17.3명은 세계 1위다. 최선을 다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야 한다. 왜 중국은 전진하고 우리는 후퇴할까? 연구 인력의 역량 차이와 장기적 비전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데, 중국은 풍부한 인력 풀에서 경쟁을 통해 능력을 입증한 전문가들이 세부 분야마다 보존해 있고 중앙정부 관료들 역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5년마다 정책 방향이 선회를 반복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공장처럼 논문을 찍어내면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 논문보다 보도자료 쓰는데 익숙한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지만 관료들은 이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기획 없이 발주되는 온갖 연구 용역은 잘못된 선정 기준으로 인해서 연구비 따먹는데 특화된 업체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80%를 담당하는 기업들 역시 현실 안주 경향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도전에 무기력하게 시정을 내주고 있다. 연구개발비 집행하는 비율이네요. 거의 다 기업에서 79, 77.6, 중국이 77.6, 대학이 9.1, 미국은 9.9, 중국은 7.8, 공공연구기관이 11.7, 11.1, 중국이 1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고 무조건 돈을 퍼붓는다는 인식과 달리 중국의 산업정책은 경쟁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보조금을 겨냥한 업체들이 다수 등장해 낮은 수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는 정부가 방관한다. 대신 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수요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을 키우고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블라블라 되어 있고요. 우리는 국가주도 산업정책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국식 자유경쟁도 거부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고 중국이 반칙을 한다고 비판하지만 반칙에 맞서 싸우지도 못했다. 중국의 경쟁력을 무시했기에 협력도 못해보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국가주도 산업정책은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제조업 생산 능력의 45%는 중국이 보유한다. 그래요. 세계 제조업 전체 생산 능력의 45%를 중국이 보유한다고요? 한국, 미국, 독일, 대만을 합해도 22%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조업 비율이 25.6%에 달하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당연히 위기감을 가지고 기존의 틀과 질서를 깨고 바꿔야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변화를 원치 않아 보인다.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미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죠? 단순히 연구개발비 증액이 아닌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산업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중국의 성공 사례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합니다. 중국이 보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런데 기업, 미국하고의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살리고 육성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가지게끔 그런 정책을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죠. 독재 국가이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걸리는 게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밑에 뭐 공공기관 특히 그렇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그 수장들이 바뀌면 또 밑에도 바뀌고 그런 게 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좀 미래를 그저 한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중국은 저 거대한 14억 인구가 이거 보세요. R&D 비용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달리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현재 기사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식 셀 코리아 한국 채권은 폭풍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 순매도 최장 기간 6박 채권 사상 최장 순매수 행진 완전히 반대다. 그죠? 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순매도 기록을 쓰는 가운데 채권은 정반대로 또 사상 최장 순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고 관세 전쟁으로 미국 국채가 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퍼지는 와중에 한국 채권이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안전자산 중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는 모양새다. 자, 주식시장만 보면 셀코리아 우려가 크다. 하지만 채권시장은 전에 없이 강한 바이코리아 행렬이다. 자, 외국인 국채 현물 보유 잔액이 지금 276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 200조, 뭐 210조 그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1년 전쯤에요.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 잔액 사상 최대 한번 볼게요. 오른쪽이 채권이고 왼쪽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보니까 700조 원짜리 지금 678조 주식 보유하고 있고 채권은 빨간색 선이 그죠?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2020년 언저리에 150조 돌파했고 23년 4년 요렇게 가면서 작년에 한 250조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76조.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 비율도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채권 현물 비율이 10.5%, 주식 현물 비율은 28.2%.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주식에서 외국인 주식 비율이죠. 34도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8.2고 채권은 전체 우리나라 한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5가 됐네요.
금융위기 즈음인 2008년 초만 해도 외국인 보유 국내 채권은 5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 100조 돌파했고 2020년에 200조 넘어선 이후 최근 보유 잔액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고 외국인은 또 국내 채권을 27개월째 순매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2년하고도 3개월이다 그죠? 그러면 23, 24, 25 이렇게 계속 23년부터 계속 순매수하고 있네. 국채, 회사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내 채권 잔액 대비 외국인의 보유액 비율도 10% 돌파했고 특히 외국인이 가장 즐겨 사모으는 국채에서는 투자자 중 외국인 보유 비율이 22%에 육박합니다. 주식시장 분위기는 딴판인데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11억 6천만 달러 순유출이 됐고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8개월 내리 국내 주식을 팔고 있고 기간뿐만 아니라 규모도 상당하다. 8개월간 누적 순유출 규모는 206억 달러에 이르고요. 이달에도 25일까지 10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9개월 연속 순매도가 유력한데 금융위기 때인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1개월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던 때 이후로 가장 심한 셀코리아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2개월 연속 순매출. 그때 이후로 가장 심한 셀코리아란 말이죠. 외국인의 강한 국내 채권 매수세, 국내 국제금리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작년 말에 연 2.855%로 끝났던 이 10년물 금리가 25일 연 2.576으로 마감을 했고요.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행보 속에 미국 채권 금리가 요동치는 동안 국내 채권 금리도 잠시 상승세를 탔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등 주요 국가 비교해도 한국 채권의 금리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그만큼 한국채 수요가 몰리는 강세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의 코스피 9개월간 연속 순매도 4월 들어서만 그죠? 9조 8천억을 팔았으니까 한 달에 이 정도 판 거는 엄청 팔았는데 4월달 시장은 오히려 그죠? 4월 8일날 저점 치고 나서 쭉 지금 올랐습니다. 월간 단위로도 플러스 났죠. 밑꼬리 쭉 달고 지금 잠자리형 양봉. 주식시장은 냉탕, 채권시장은 온탕인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지는 걸까?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글로벌 자산 운용사나 ETF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위험 신흥국인데 글로벌 주식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는 MSCI 국가 분류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EM하고 DM 그거 글로벌 인사이트 아까 그 영상 일요일날 올라온 영상에서 EM하고 DM이 뭡니까 하셨는데 Emerging Market, Developed Market 선진국이 그죠? Developed Market 선진국은 Emerging 떠오르는 EMDM 저희끼리는 그냥 EMD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MSCI EM에 속해 있습니다. 관세전쟁이 터지면서 투자자가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면서 이 위험 신흥국으로 분류된 한국 주식에서도 덩달아 많은 자금이 빠졌고요. 자,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대접이 다른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3대 국제신용평가에서 모두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며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보다 다 이 세 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사 메리츠 정권팀장은 이번 관세 충격 때 외국인들이 원화 표시 자산 중 위험 자산인 주식은 매도한 반면에 안전자산인 채권은 매수했다면서 한국이 가진 펀더멘털상 원화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외국인들을 국내 채권 시장으로 불러 모으는 동력 중 하나이고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 상승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마이너스 성장 쇼크를 보인 와중에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하느니 최소 2회 많으면 3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사가 되게 중요한 기사라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채권 금액.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루어진다 꿈님이 저거 질문하셨죠. 외국계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과 같은 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이 아니라 그런 얘기 또 해주셨는데 실제로 약간은 좀 인지 편향에 의해서 좋은 것만 좀 보고 나쁜 거는 안 보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기를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체크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닝브리프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 98년에는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썰물처럼. 자, 여기 채권에 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까? 아니, 미국은 10년물 국제금리가 4.3% 주는데 왜 2.5% 주는 한국 채권 왜 사냐고요. 그죠? 오랫동안 우리 채슬리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환배팅이잖아요. 환배팅. 제가 2001년도에 1년이었죠 아마. 그때 아버지한테 그 동네에 있는 시티뱅크 가셔가지고 거기 피델리티 국제 글로벌 채권 펀드인가 피델리티 글로벌 채권 펀드 그걸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1,10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었는데요. 환율이 다시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00원에 달러를 매수를 해놓으면 그죠? 쭉 올라갔을 때 1,100원인데 1,300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달러를 100만 원어치 사놨을 때 그게 1,300원이 되면서 뭐 110만 원어치 사놨으면 3개월 만에 환율이 1,300원 갔으면 130만 원 받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그게 진짜 1,100원 찍고 1,300원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것도 3개월 만에 환율이 다시 쫙 올라와가지고 모든 펀드가 거의 대부분은 모든 펀드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펀드가 3개월 안에 환매를 하면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거든요. 수익금의 70%나 80%를 떼갑니다. 뭐 넣었다가 뭐 한 열흘 만에 또 펀드 해제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3개월 딱 됐을 때 가셔가지고 다시 해제하시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그때 1,100원에서 1,300원 갔으면 실제 수익률이 10몇 프로가 돼야 되는데 금리도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2001년, 2년 그때 페드가 금리를 계속 낮출 때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28% 수익이 났거든요. 3개월 만에. 그래서 28% 수익 나서 아버지한테 환매하시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시티은행 가셔가지고 환매하니까 그 창구 직원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채권 펀드에 가입하셨는데 수익률이 28%가 수익이 났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과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이 금리 차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채권을 사냐는 거죠. 환배팅이라는 거죠. 환배팅. 그리고 98년에는 왜 썰물같이 도망 나왔느냐. 디폴트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800원, 650원, 650원, 700원, 그 97년 얘기하는 겁니다. 96년, 97년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IMF 터지기 전에 한 800원, 850원이었는데 그때 뭐 외화 저거 방어가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돈을 다 빼고 있는데 그러면서 환율이 1,800원에서 거의 2,000원 찍었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날 거니까 계속 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 저는 용케 거의 다 사실 IMF 때는 느낌이 안 좋아서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가면서 피했고,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 미국발 IMF가 올 것 같습니다 해서 좀 피했었죠. 근데 그 구조적 약세장은 잘 피했는데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이거는 잘 못 피합니다. 예,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해서 확 빠지는 건데, 그죠? 그건 잘 못 피해도 그 약세장에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두 번 틀리면 완전히 맛이 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 못 맞추고 올라오는 것도 못 맞추면 맛이 가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근데 이 두 번 다 틀리는 분들이 많고요. 아무튼 또 말이 새는데, 네, 환배팅. 예, 외국인 입장에서 이 거대한 자금, 이 거대한 자금이 왜 한국을 사느냐를 보면, 한국의 큰 위기, IMF 같은 상황이나 98년 같은 상황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BYD 1분기 순이익 1.8조, 지난해에 2배로 급증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현대기아차의 PER이 3.8배, 3.6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었죠. 모닝브리프에서. 자, 이유는 한 네 분이 답을 잘 적어 주셨어요. 중국이라고. 잘 적어 주셨습니다. 자, 중국 1위 전기차 BYD가 순이익이 작년에 2배로 늘었습니다. 분기 매출은 같은 기간 36%나 증가했고, 보시면 1분기 순이익이 92억 위안으로 작년에 46억 위안에 100.4% 늘었고, 분기 매출이 36.4가 늘었는데,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볼게요. 33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수익을 냈네요. 그죠? 그러면 순이익률이 4%, 6, 한 5.5% 정도 된다. 그죠? 순이익률이. BYD는 올 초부터 각종 신기술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신의 눈으로 불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10만 위안, 1974만원 이상 차량에 모두 기본으로 탑재를 해줬고, 지난달에는 5분만 충전해도 47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최대 1000kW 출력의 새 충전 시스템 슈퍼 E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진율이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5%대인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36% 늘었는데 이익이 100% 늘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 R&D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뽑아먹는 단계로 또 들어갔구나 벌써,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인데, 금리 하락기지만 하반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연체율이 지금 꽤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반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면
지금 이자 부담으로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금리 하락기지만 올해 하반기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네. 전세가 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시기가 앞당겨져서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래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방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의 100%에서 90%로 내려가고요. 원래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2달이나 앞당긴 겁니다. 전세대출 보증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를 보증하는 상품이고, 이번에 두 기관이 보증 비율을 낮추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3대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이 모두 90%가 됐습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이 떠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심사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 1억 원을 받을 때 기존에는 보증보험기관이 1억 원 모두를 보증했다면 앞으로는 9천만 원만 보증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은 차익이 1,000만 원만큼 리스크가 생기므로 상환 능력을 좀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군요. 6월부터 HUG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게 되고,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에는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2천만 원까지 보증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보증 한도 선정 기준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역대급 실적인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개미들 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업인가 봤더니 LG전자네. LG전자 주가가 지난 1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실적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분석인데, 증권가에서 당장 2분기부터 관세 영향이 반영돼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전자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12.47% 떨어져서 블라블라 밀렸고, 지난해 7월 기록한 최고가와 비교하면 한 38% 빠져 있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최근 한 달간 LG전자를 각각 1,500억, 600억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자 개인 투자자들도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에 따르면 LG전자 투자자 24,809명의 평균 매수가는 11만 5천 원 정도로 평균 손실률이 37%에 달한다. 이런 서비스가 있군요. LG전자가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LG전자가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7.8% 증가를 했고요. 이는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감소했네요. 감소했고 1분기 영업이익이 6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고 어쩌고 돼 있는데,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주가가 빠졌군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라고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아까 BID 보셨죠? BID 매출은 반대잖아요. 매출은 36% 증가했는데
이익이 100% 증가했으니까. 자, 관건은 2분기 실적부터라는 게 증권업계 시각인데 미국의 상호 관세가 원가 상승 압력으로 연결되면서 실적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조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냉장고, 조리기기 등 생활 가전과 TV를, 베트남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을 하고 뭐 블라블라 돼 있고, 증권업계에서는 LG전자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네요. 쭉 이렇게. 이민희 연구원은 글로벌 소비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양호한 수익성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등 거시 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며 그 영향이 점차 나타날 것이다. 뭐 쭉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다만 현재 LG전자 주가는 관세 리스크가 반영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LG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6배까지 하락한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주가는 이 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네, 근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3프로TV에서 예전에 그 곽상준 지점장이 아침 프로에서 LG화학이었나요? LG전자가 LG화학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다가 신한지주로 연락이 왔죠. LG그룹에서 신한지주로 연락이 와가지고 보통 이런 대기업들이 채권 발행도 하고 그 다음에 LG엔솔 같은 거 상장도 시킬 때 주관사 선정하고, 채권이든 뭐 유상증자든 아니면 기업 분할 상장이든 다 주관사 증권사를 선정하거든요. 예,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앞으로 우리 LG랑 거래를 좀 안 하고 싶다 보네요. 약간 이런 식의 연락이 갔고, 그래서 이 곽상준 지점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LG그룹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부터 하셔야 되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 LG의 또 반개 회사 LS였었나요?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회사 주가 공매도 때리면 되지.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것도 다 있잖아. 이래 버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죠? 저는 우리 금융은 저는 뭐 트러스트 이제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금융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신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랑해요 LG잖아요. 저는 우리 LG그룹이 저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LG U+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LG전자에서 만든 스타일러스부터 TV도 LG,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살았던 집도 럭키 아파트, 금성사 자리를 허물고, 부산의 동네에 금성사 자리를 허물고 거기를 지었던 아파트 이름이 럭키 아파트였거든요. 예, 그런 거 감안하면 저는 우리 LG그룹이 존경받고 신뢰가 가득한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도 못 막아. 그야말로 잭팟. 미국에서 대박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주택용 태양광 사업 리스 방식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가정집 태양광 설치 진입장벽 낮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2023년 4월 6일 조지아주 달턴에 있는 태양광 모듈 공장에서 미국 최대 태양광 밸류체인 프로젝트 솔라허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동관 부회장님도 그렇고 LG의 구광모 회장님 등등 저는 이런 분들이 그저 그 아버님 때나 할아버지 때에서 정말 우리나라 이 산업강국, 제조강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참 잘 승계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 와중에 저는 우리 김동관 부회장님도 하버드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재벌 3세 분들이 좀 더 우리 기업을 그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려놓는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관 부회장님한테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화솔루션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이틀 만에 24% 넘게 급등했고요. 미국 가정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고 전력요금을 받는 방식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예상외의 호실적을 거둔 결과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태양광 모듈 제조 부문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주가가 이틀 동안 24%나 뛰었고요. 24일 장중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3.15% 뛰었고 이튿날에도 증권가 호평이 쏟아지면서 9.96% 추가로 상승했군요. 한화솔루션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조에다가 영업이익 300억. 영업이익률은 1%밖에 안 되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1% 늘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군요. 영업이익은 실적 발표 직전 집계된 컨센서스 607억 적자 나올 것이라고 컨센이었는데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호실적 나온 거 맞네요. 자, 호실적에 따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쭉 했고 목표 주가 컨센은 3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깜짝 실적의 배경에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속한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 1,362억 원 중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1,292억 원을 차지해 호조를 이끌었고 미국 첨단 제품 제조 세액공제 AMPC의 수익 1,839억 원을 제외하며 모듈 제조 부문은 1,350억 적자네요. 요거 안 받으면 적자네요. 강동진 현대차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주택용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주택용 에너지 사업의 실적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겠지만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사업 부문 이익을 키운 것은 TPO, Third Party Ownership이라고 불리는 할부 금융 서비스의 확대인데 한화솔루션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렌탈을 해주고 리스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조현열 삼성증권 연구원은 제조한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수익성이 저조했을 부분을 TPO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 투자세 공제를 한화솔루션이 30에서 50% 인식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네요. 새로운 판매 방식이 정책에 따른 업황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고 수요자 미국의 가정,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한화솔루션이 설치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와 ESS 자산이 증가해서 시장의 패널 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TPO 방식 등 판매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문제를 한화솔루션은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고, 강연구는 한화큐셀의 100% 자회사인 MP는 태양광 및 ESS 설치를 원하는 고객에게 할부금융 등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면서, MP는 주택용 태양광 관련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를 작년 4월에 2억 5천만 달러어치, 같은 해 11월에는 3억 2,500만 달러어치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모듈 업황이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의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이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 내부의 수요 성장을 감안하면 현지 태양광 모듈 재고 감소와 가격 반등은 필연적이라면서,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부터 모듈 판매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현지 태양광 생산 설비가 늘어나는 데 따른 새로운 형태의 공급 과잉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황규원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은 작년 말 52기가와트에 도달했고, 올해 공사 중인 23기가와트가 완공되면 75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올해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업체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중립 26,000원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윗부분에 읽을 때는 좀 투자 매력이 있어 보이다가, 뒤에 뭐 보조금에다가 뭐 다른 데 관세 때문에 반사이익 등등 쭉 읽다 보니까, 네, 이 워런 버핏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여행을 20년 동안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사놓고 가도 될지, 20년 지나도 이 회사는 돈 잘 벌고 있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미국 기업은 뭐 10년, 20년,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저는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뒤에도 잘 하고 있을까에 있어서 이런 너무 변수가 많아요. 뭐 보조금 준다는 것도 안 주면 어떡하고,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거 보니까 약간 좀 망설여지네요. 어쨌든 우리 한화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이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라서 미국 가정집 태양광 설치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전하면서 장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웜의 심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한다고 하고 댓글도 안 읽었는데도 55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줄일지 참 고민이 되네. 네,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